어머님, 혹시 제 까르띠에 목걸이 못 보셨어요? 목걸이, 무슨 목걸이? 네,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아까 어머님 오시고 나서부터 안 보여요. 그래? 나는 목걸이 같은 건 본 적 없는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기억나죠? 지난번에 어머님이 제 목걸이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어머님 눈빛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엄마, 정말 못 보셨어요? 혹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실 찍고 하세요. 며느리는 한술 더 말했죠. 가방 좀 열어보시겠어요? 너네 지금 나 의심하는 거니? 내가 자식, 며느리 물건을 탐낼 사람으로 보여. 결국 가방을 열어보였죠. 몇 벌의 옷과 세면도구가 전부였어요. 그때였어요. 집 안을 돌아다니던 강아지가 무언가를 물고 나왔어요. 며느리가 찾던 목걸이였죠. 알고 보니 강아지가 물고 간 것이었어요. 아, 이게 왜 여기 있지? 며느리는 사과는커녕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너네 지금 실수한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어요. 짐승만도 못한 놈. 보일러 끊겨서 찾아온 어미한테 눈칫밥 먹이는 것도 모자라 도둑으로 몰아?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요. 제가 이런 사연을 쓰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제 나이 67,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나 싶네요. 술래 씨, 거기 있어요? 옆집 김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이고, 이 집은 냉동고나 다름없네. 보일러가 아직도 안 고쳐졌어요. 네. 수리기사님이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얼마나 든다는데요? 150만 원이나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아들한테 얘기해봤어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죠. 김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더니 한숨을 쉬었죠. 그 며느리 때문에 그러는 거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아니에요. 다 제가 부족한 거겠죠. 무슨 말씀을? 술래 씨가 얼마나 아들 잘 키웠는데. 대기업 다니는 아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다니.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 저는 꽁꽁 얼어붙은 방에 홀로 앉아 옛날 생각에 잠겼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하루도 안 되어 보일러를 고쳐줬을 텐데. 여보, 따뜻한 물로 세수해요. 내가 받아놨어. 문득 남편의 다정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3년 전 그날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죠. 술래야, 오늘 아침은 내가 라면 끓여줄게. 좀 더 자요. 그날 아침에도 남편은 늘 그랬던 것처럼 저를 걱정했었죠. 부엌에서 라면 끓이는 소리가 들리다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동네 슈퍼에 들러 라면 몇 개를 샀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죠. 술래 씨,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아들 며느리는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며느리랑 같이 왔을 때가 언제더라? 작년 추석? 네. 그때 잠깐 들렀다 갔어요. 요즘에는 통 보이질 않네요? 꼬마 때부터 봤는데 말이에요, 호호.
그렇게 슈퍼에서 나오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동네에서 효자 났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 상황은 많이 달라졌죠. 며느리 시우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르네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들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게. 통장 잔고를 보니 10만 원 남짓. 난방비도 못 낼 지경이에요. 동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 볼까 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김 할머니 말씀처럼 아들 집에라도 가야 하나. 하루 종일 고민했죠. 어머님, 요즘에는 명절에도 각자 지내요. 어머님 댁 들리려면 너무 힘들어서요. 이해해 주실 거죠? 남이다 생각하세요. 지난 추석 때 며느리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도 이대로 얼어 죽을 순 없잖아요. 결국 작은 가방에 짐을 꾸렸어요. 몇 벌의 옷과 세면도구를 넣으면서도 자꾸 망설여졌죠.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만 바라봤어요. 서열이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죠. 술래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내가 있으니까 난 걱정 없다. 그렇게 도착한 아들네 아파트 앞. 떨리는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제 와서 뭘 망설이나. 아무리 그래도 늙은 엄마를 보일러도 안 되는 데서 재우진 않겠지. 혼잣말을 하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띵동. 누구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은 것만 같았죠. 어머님, 며느리 시우가 현관문을 열며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라곤 전혀 없었죠.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기, 시우야, 추운데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어요. 며느리 시우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한 손으로 저를 막아 세우더라고요. 어머니 잠깐만요. 들어오지 마시고 일단 여기서 애기예요. 무슨 일이신 거예요?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몸 좀 녹이러 왔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좀 곤란한데. 시우의 말에는 분명한 불편함이 묻어 있었어요. 미안하구나. 하루만 자고 가면 안 될까? 하! 어머니 눈치가 왜 이렇게 없으신 거예요? 미안하구나. 그럼 잠만 주무시고 해 뜨면 바로 나가세요. 그렇게 들어온 집에서 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며느리는 이미 주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죠. 거실 소파에는 아들 서열이가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던 서열이는 저를 보자 황급히 일어섰죠.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제 아들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은커녕 당혹감만이 가득했어요. 보일러가 고장나서 집이 너무 추웠어. 잠만 자고 갈게. 제 말에 시우와 서열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이미 앞으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죠. 시우가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차 한 잔 내오는 일도 없었죠. 주방에서는 시우와 서열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제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나 봐요.
여보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당신은 어머니 행동 하나 통제 못해요? 쉿, 목소리 낮춰요. 어머니 듣겠어. 듣던지 말던지 아니 그렇잖아요. 늙으니까 눈치도 없나? 나 어머니 나가실 때까지 눈칫밥 먹일 거예요. 이게 다 어머니가 자초한 거지 뭐. 저는 그저 차가운 소파에 앉아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어요. 매서운 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가득한 거실이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식탁에서는 며느리와 아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죠. 저에게는 밥 한 술 권하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수저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더욱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저는 그저 소파에 앉아 그들의 등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죠.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는 부산스럽게 뭔가를 찾는 듯 했어요. 서랍장을 뒤지고 방 안을 들락거렸죠. 그러다 갑자기 저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어요. 어머님, 혹시 제 까르띠에 목걸이 못 보셨어요? 순간 저는 당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불길한 것이 느껴졌거든요. 목걸이, 무슨 목걸이? 네,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아까 어머님 오시고 나서부터 안 보여요. 며느리의 말에는 분명한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서열이도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나는 목걸이 같은 건 본 적 없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기억나죠? 지난번에 어머님이 제 목걸이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어머님 눈빛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아들 서열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못 보셨어요? 혹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말씀하세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가방 좀 열어보시겠어요? 너네 지금 나 의심하는 거니? 내가 자식, 며느리 물건을 탐낼 사람으로 보여. 며느리의 말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결국 가방을 열어보였죠. 몇 벌의 옷과 세면도구가 전부였어요. 시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제 짐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죠. 속옷까지 다 꺼내 던지듯이 확인했어요.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치욕스러운 순간을 견뎌야만 했어요. 그때였어요. 집 안을 돌아다니던 강아지가 무언가를 물고 나왔어요. 며느리가 찾던 목걸이였죠. 알고 보니 강아지가 물고 간 것이었어요. 아, 여기 있었네.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사과는커녕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서열이도 그저 다행이다. 라는 말만 던졌어요. 너네 지금 실수한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어요. 떨어진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마음을 다잡았죠. 더는 이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짐승만도 못한 놈. 보일러 끊겨서 찾아온 어미한테 눈칫밥 먹이는 것도 모자라 도둑으로 몰아?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도둑으로 의심했다는 사실이,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저를 의심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았거든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제 오해도 풀렸는데. 아들이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짐을 챙겨 신발을 신었죠.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매서운 눈보라가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도 무시한 채 저는 그렇게 아들의 집을 나왔어요. 차라리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수모를 당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보일러가 고장난 집은 냉동고처럼 차가웠어요. 젖은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들어보니 캄캄한 어둠 속에 제 그림자만이 덩그러니 비쳐 있었죠. 빈 방에 들어서자 따뜻하고 아늑했던 아들 집보다 편하게 느껴지더군요. 차라리 이 추위가 아들 부부의 차가운 눈빛보다 덜 아프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어버린 것 같아 덜컥 겁이 났지만 그래도 이게 나았어요. 침대맡에 놓인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여보, 보고 싶어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러다 방 한구석에 있는 남편의 옷장이 눈에 띄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정리하지 못했던 옷장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옷가지 하나하나에서 남편의 채취가 느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근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저에게 벌어졌죠. 양복 주머니를 뒤지다가 낡은 수첩을 발견한 거예요. 수첩을 넘기는데 책장 사이에서 누런 봉투가 떨어졌죠.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보니 그건 땅 문서였어요. 시골에 있는 땅. 남편이 젊었을 때 월급 모아 사두었다던 그 땅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남편이 오랜 친구 변호사 정석훈 씨를 찾아갔어요. 석훈 씨, 이 땅 문서. 이거 남편 유품에서 나왔는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석훈 씨는 땅 문서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순례 씨, 이게 대체 믿기지가 않네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이 땅이 지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시가로 치면 그러니까 한 80억은 됩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80억이요? 네, 맞아요. 저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여러 개발업체에서 매입 의향을 보이고 있었어요. 순례 씨만 동의하시면 바로 매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80억이라니.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네요. 제 떨리는 목소리에 석훈 씨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순례 씨 남편, 제 친구지만 대단했어요. 그 땅이 개발될 걸 내다보고 미리 사뒀나 봐요. 이제 순례 씨는 부자가 되신 거예요. 한 달 뒤 모든 매매 절차가 끝났어요. 통장에 찍힌 80억이라는 숫자를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죠. 그런데 몇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저희 땅 매각 소식을 듣곤 연락이 온 거였죠. 엄마. 저예요. 서열이에요.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랐어요. 공손하고 애원하는 듯한 톤이었죠. 웬일이니? 어머니. 그때 일. 정말 죄송해요. 며칠 전부터 잠도 못 자고. 시우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뵈러 가도 될까요? 시우가. 아니, 저희가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요. 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이 떠올랐거든요.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 쫓겨나듯 나왔던 그날. 알았다. 오려면 와라. 그렇게 며칠 뒤 아들 부부가 제 집을 찾아왔죠.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를 들고서요. 시우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살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보일러도 잘 안 되는 집에서. 이제 눈치 보지 마시고 자식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네? 서열이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불효막심한 짓만 했네요. 저희 이제라도 효도하려고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그 진심을 믿을 수 없었죠. 그만 가봐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만해. 며느리의 말을 자르고 싱긋 웃었어요. 돈 얘기하고 싶어서 왔지? 소문 듣고 순간 시우와 서열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작년 추석에 손주 얼굴 한번 보자고 하니까 손주 없는 셈 치고 사시라고 그랬지. 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얼마 전에는 날 도둑 취급했잖니? 이 말에 시우가 흠칫 놀랐어요. 강아지가 물고 간 그 목걸이? 그것 때문에 내 속옷까지 다 뒤졌잖아. 그날 밤에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아. 어머님, 그땐 정말 제가 아끼던 거라서 경황이 없었어요. 닥쳐.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제 목소리에 시우가 흠칫 놀랐죠. 이제 와서 그런 눈물쇼 하지 마. 속으로는 돈 얘기 꺼내기만을 기다리면서 서열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진심? 내가 뭘 안다고 진심을 말해? 네가 제일 문제야. 내 아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데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대할까?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니, 내가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며느리한테 도둑으로 몰려서 쫓겨날 때 그 눈바람 속에서 내 아들이, 내가 피땀 흘려 키운 내 아들이 어떻게 날 그렇게 내쫓을 수 있었는지.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참았어요. 며느리가 다시 애원하듯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잘 모실게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좋은 방도 마련해 두었어요. 하! 웃기지 마라. 차갑게 웃으며 찬장으로 걸어갔어요. 서류 뭉치를 꺼내 그들 앞에 던지듯 내밀었죠. 이거 봐. 복지재단 설립 서류야. 내가 가진 돈은 전부 여기에 들어가. 나처럼 외롭게 사는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도 짓고 무료급식소도 할 거야. 자식놈들 다 필요 없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그걸 다 남한테 주시게요? 저희가 있는데. 남이라고? 너희보다는 낫겠다. 적어도 그들은 날 도둑으로 취급하진 않으니까.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자식인데. 서열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너 말이야. 아들 서열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나한테 그렇게 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식이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뭘 바랐니? 전화 한 통, 밥 한 끼.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 며느리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어머님, 제발. 일어나. 그만해. 이제 와서 그런 쇼하지 마. 화를 내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참, 그리고 내가 재단 설립한다는 소문은 못 들었나 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래, 재단 설립 절차는 이미 다 끝났어? 나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려운 독거노인을 도울 생각이야. 돈은 이미 재단으로 들어갔고, 이제 와서 아무리 무릎 꿇어도 소용없어. 어머님, 그럴 순 없어요. 저희도 상속자로서. 상속자? 뭐가 상속자야? 이제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돈이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야. 너희같이 위선적인 자식들한테 줄 돈은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이제 그만 가. 다시는 오지 말고. 어머니, 서열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전 단호했어요. 아, 이것도 가져가라. 현관 앞에 놓인 과일 바구니를 집어 시우의 품에 던지듯 안겼어요. 이런 거 말고. 진작에 진심 어린 밥 한 그릇이라도 떠먹였더라면 오늘 같은 날은 없었을 텐데. 그들이 떠나고 나서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보였죠. 그때였어요. 변호사 석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례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요양원 부지가 마음에 드실 만한 곳을 찾았어요. 조용하고 전망도 좋은. 게다가 시내버스도 다녀서 어르신들 오시기도 편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제가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나처럼 외롭고 힘든 노인들을 위해 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일.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 하늘에 붉은 노을이 번지는 걸 보니 문득 새로운 봄이 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요양원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전 우선 무료급식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어느새 매일 300명이 넘는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순례 씨,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따뜻한 밥을 매일 먹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마워요. 자식놈들이 여기에 나를 버리고 간 뒤에 밥도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어찌 살아야 하나 막막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이네요. 이렇게 고맙다는 얘기를 듣다 보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재단 설립을 준비하면서 매일 바쁘지만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활력이 생겼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급식소 문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아들 서열이었어요. 웬일이니?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열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80억 중에 10억이면 어머니 하시는 일에 지장도 없잖아요.
70억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조금만 떼어주세요. 자식이잖아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도 어렵다고요. 서열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굳건했죠. 다음 날은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가 밉다 치더라도 손주들 생각도 해주셔야죠. 10억이면 우리 애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밤잠을 설쳤죠. 하지만 그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라요. 눈보라 치던 밤, 도둑으로 몰려 쫓겨나듯 나왔던 그날. 일주일 뒤, 이번에는 아들 부부가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정말 효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제가 재단 설립하는 거 반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0억 정도는 너희들 이미 늦었어. 제 차가운 목소리에 둘 다 굳어졌어요. 이제 와서 효도는 무슨? 그동안 전화 한 통 없다가 돈 생기니까 시어미가 돈으로 보이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너네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돌아가도록 해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서열이와 시우는 번갈아 찾아왔어요.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화를 내면서. 하지만 전 이미 그들의 진심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정석훈 변호사님이 찾아오셨을 때예요. 순례 씨, 요양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2달 후면 개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문득 물어보고 말았어요. 정 변호사님, 제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10억 정도는 순례 씨, 정 변호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급식소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순례 씨, 우리 아들이 나보고 요양원에 가라더군요. 이제 늙어서 짐이 된다고.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요양원에서 같이 지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 말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우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제가 하는 이 일이 누군가에겐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어제는 또 서열이가 찾아왔어요. 끈질기게 찾아오더군요. 어머니, 이제는 정말 효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발, 순간 웃음이 났어요. 효도? 그게 뭔지는 아니? 제 말에 서열이가 움찔했어요. 효도는 돈이 생겼을 때 하는 게 아니야. 힘들 때, 외로울 때 옆에 있어주는 거야. 솔직히 지금도 가끔은 흔들려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10억이면 자식 인생이 편해질 텐데. 하는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급식소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웃음을 보면 제 마음이 단단해져요. 곧 문을 열 요양원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할 생각을 하면 가슴이 설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전 재산을 남을 위해 쓰면서 자식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제 결정. 이기적인 걸까요?
요즘 들어 정말 복잡합니다. 때론 밤새 고민하다가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댓글로나마 여러분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